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세션 5번째 시간인데요. 한국노동연구원 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그리고 일하는 방식의 변화에 따라서 적응하는 노동자들도 있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불안정성에 시달리는 노동자들도 있는데, 그런 현황들이 어떤지를 좀 살펴보고 앞으로의 정책 대안들을 좀 모색하는 그런 시간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션의 타이틀에서처럼 비대면 시대의 노동, 그래서 거리두기와 거리둔 상황에서의 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연결하는 노동을 하는 필수 노동자들의 이슈들을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행사 진행 순서를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1부에서는 지금 미국에 계신 에릭 브린유프슨 교수님의 발표가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국제노동기구 ILO에 계시는 제닌버그 박사님의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발표를 저희가 듣고 짧게 질의응답을 진행한 다음에 1부를 좀 마무리를 하고요. 2부 시간으로 넘어가는 그런 일정으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본격적인 시작을 위해서 저희 노동연구원의 백유시 원장님으로부터 환영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동연구원의 백유식입니다. 이 환영사 이런 게 의례적인 거라서 가능하면 짧게 하겠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의무적으로 마스크 쓰게 한다든지 사회적 거리두기 또는 지역적인 이동 금지를 하는 이런 매우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의도하지 않은 대규모 실험을 하고 있는데, 그게 결국은 재택근무, 텔레워킹이라는 재택근무, 그다음에 리모트 워킹이라는 원격 근무, 이런 것들을 실험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새롭게 일하는 방식과 연계된 한편으로 새로운 가능성과 그리고 위험 또 문제점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코비드-19 이전에는 재택근무나 원격근무가 매우 제한적으로만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에서는 다른 나라보다 오히려 더욱 큰 실험이었고, 그만큼 새로운 가능성을 열게 한,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한 측면과 함께 새로운 많은 과제도 던져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재택근무나 원격근무와 함께 노동시간을 보다 유연하게 활용하는 유연근무제도, 이런 것들도 보다 다양하게 검토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시아 미래 포럼의 경우에는 비대면 시대의 노동 세션에서 이번 실험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에 관해서 풍부하고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특히 오늘 이 시간에 근무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발제를 맡아주신 에릭 브리너프슨 스탠포드 대학 교수님하고 ILO의 제닌버그 수석 이코노미스트에게 특별히 감사를 드리고요. 사회와 토론을 맡아주신 장전 박사님, 그리고 발제를 맡아주신 김근주 박사님, 김수택 박사님, 조영만 교수님, 권현지 교수님, 에게도, 그리고 온라인으로 많이 참여해 주시고 계신 참가자 여러분들, 그리고 이번 세션을 준비해 주신 한겨레 신문하고 우리 한국노동연구원의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통역사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오늘 세션의 발제를 맡아주실 두 분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온라인으로 연결이 되어 있을 텐데요. 선생님들 먼저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코로나19와 원격 근무를 주제로 에릭 브리뇽슨 교수님께서 발표를 맡아주시겠습니다. 지금 접속되어 계신가요? 네,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지금 발표를 해 주실 분이신데요. 그 주제는 재택근무고요. 보이지 않는 근무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주제로 제닌버그 ILO 수석 이코노미스트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보고 계신가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네, 첫 번째 발표로 에릭 브리뇽슨 선생님을 먼저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떤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시간대가 다 달라서요. 그런데 시간대가 어찌 되었던 우리가 함께 기술로 인해서 연결되어서 발표를 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발표를 통해서 코로나19가 원격 근무와 어떠한 관계가 있고 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근무의 미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지난 1년 동안 아주 자연스럽게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일의 방식을 배워나갔고 특히나 정보 근로자들은 새로운 원격 근무를 시작을 했는데 이러한 변화들이 영구적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기술을 이용을 해 일하는 방식이 영구적으로 바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MIT와도 같이 진행을 했고 또한 노동자들에게 어떠한 시사점들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스탠포드의 디지털 이코노미 랩이 새로 신설되었는데 이 랩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지난 30주간 한 2020년 중반부터 업무라는 것이 지난 30년의 변화보다 더 큰 변화를 겪게 되었고 이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새로운 근무 형태를 채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국가들보다 코로나를 더 잘 관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격 근무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사를 하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원격 근무가 기업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고 월스트리트 저널에 의하면 저희가 4월에 진행을 했던 연구를 인용을 한 기사를 작성을 했는데 이 제목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두 번째 줄을 보시면 미국인들의 35%가량이 재택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직접 출근을 해서 사람들을 만났다가 이제는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15%가량이 기존에도 이미 재택근무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합쳐서 미국인의 절반이 코로나19의 절정 시기에 집에서 근무를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15%였던 재택근무 비율이 50%로 늘어나게 되었고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코로나19와 원격 근무라는 논문을 통해서 작성을 했던 내용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MIT의 포트만 교수님과 같이 진행을 했고 업워크라는 온라인 회사와도 같이 협업을 했습니다. MIT에서 포스트닥을 하셨다가 이제는 월튼에서 또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또 여기에 보시면 대학원생들도 MIT에서 같이 참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혹시나 코멘트와 질문이 있으시다면 질문을 환영합니다. 그래서 질의응답 시간을 차후에 사용을 해서 충분히 질문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원격 근무가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를 기본적인 사실을 근거해서 요약을 해 두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왜 원격 근무로 전환이 되었는지를 파악하면서 앞으로 여러 주들의 데이터를 통해서 또 인과학적 데이터를 토대로 한 데이터를 통해서 원격 근무의 전환 요인들을 파악을 해서 미래에도 예측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환이 영구적인지도 살펴봤습니다.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이 곧 출시가 되면 팬데믹이 끝날 텐데 그렇게 되면 꼭 원격 근무를 할 필요는 없어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계속해서 원격 근무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구글 컨슈머 서베이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설문조사를 할 수가 있었고 이러한 새로운 자료들과 방법들을 통해서 정책 입안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설문을 조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설문조사를 3건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 5월, 7월에 진행을 했고 4차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이며 각 조사당 2만 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인구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연령이라든지 성별, 거주 지역도 파악을 했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미 파트너 웹사이트의 망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의 컨텐츠는 접근하기 이전에 유료로 접근하지 않고 보통은 설문조사를 해서 설문조사를 대가로 유료 콘텐츠를 무료로 볼 수 있는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러한 방식을 사용을 해서 유료 콘텐츠를 보기 전에 저희 설문을 참여하면 무료로 볼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진행한 설문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이 진행했던 비슷한 조사와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유사한 결과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핵심적인 질문은 2020년 2월 이후 재택근무를 시작했습니까? 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코로나가 발생하기 시작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 외에 이 6개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요. 재택근무를 유지하고 있는지 혹은 정리해고를 당했는지 이전에는 출퇴근을 했는데 현재는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혹은 과거에도 지금도 계속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지 또한 과거에는 재택근무를 하다가 현재는 출퇴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파악을 했습니다. 물론 소수이기는 하겠죠. 그리고 또 전혀 일을 하지 않고 있고 또 1번부터 5번이 전혀 해당되지 않는 사람도 체크할 수 있도록 6번을 마련을 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택근무가 굉장히 비율이 높았습니다. 재택근무로 전환한 비율이 33%가량인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발견하게 된 것은 노동력 전체가 50%가 재택근무를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3%는 코로나 때문에 재택으로 전환을 했고 15%가량은 이미 그 이전부터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1, 2, 3차 조사를 색깔별로 파악을 했고 파란색이 종합적인 수치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일관성이 있지만 조금씩은 변동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차 조사가 되면서 출퇴근이 조금 더 많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인구학적 특성별로도 다른 패턴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연령별로 분류를 했을 때 젊은 층에서 재택근무로 했다가 나이가 더 많으면 많을수록 재택근무 전환 비율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고령층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에도 이후에도 출퇴근하는 비율이 젊은 연령층보다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비슷한 비율로 정리해고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연령층별로 봤을 때는 젊은 연령층이 재택 전환이 더 많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남성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 체제를 더 많이 유지하고 재택근무 전환 비율은 여성이 더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출퇴근은 남성이 더 많고 또 재택 비율은 여성이 많고 또 정리해고 비율도 여성이 살짝 높기는 하지만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지역별로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동북부 지역에서 재택 전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훨씬 더 높은 비율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서부, 남부 그리고 중서부는 더 비율이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동북부 같은 경우에는 특히 뉴욕에서 굉장히 많은 확진자가 나왔고 또한 정보 기반 근로자가 훨씬 더 많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주별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이 그룹이 원격 근무로 전환을 한 것인데 파란색이 전환 비율이 더 높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매사추세츠, 버몬트, 뉴욕주가 굉장히 전환율이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서부 예를 들어서 사우스 디코다랑 와이오미주 같은 경우에는 전환 비율이 더 낮은 것을 볼 수가 있고 출퇴근 체제를 유지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흥미로운 자료입니다. 하고 있는 일에 따라서 또 전환 비율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보 관련 종사자나 또 전문직이 전환 비율이 더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관리직과 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재택 전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수치가 상당히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딩글과 니만의 연구를 보면 매트릭스를 마련을 해서 원격 가능성을 예측했는데 이 예측이 저희가 갖고 있는 정보 관련 종사자의 비율과 상당히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제조업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 체제 유지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조업에 종사를 하면 재택근무를 많이 안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정보 관련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원격으로 근무를 하는 수 있는 것이 훨씬 용이하겠죠. 왜냐하면 컴퓨터로 일하고 줌으로 일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제조업 종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공장에 가서 일을 해야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재택근무가 상대적으로 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코로나 이전에 재택근로자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자료를 조사했는데 사실 그 코로나 이전 재택근로자가 코로나 이후 재택 전환 비율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이 이력 현상의 예비 증거가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계란을 삶아서 이 계란이 딱딱해지면 다시 계란을 식어도 딱딱하게 유지가 되죠. 기술적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택근무하는 방법을 배우고 나면 코로나 이후에도 그 방법을 유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조금씩 잠잠해지면서 출퇴근을 더 많이 하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것이 기존만큼 다 돌아간 것이 아니고 여전히 일정 정도의 원격 근무가 유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력 현상이 어느 정도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4차 조사를 통해서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회차별로 지역별로도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행태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변화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한지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자신의 행동을 바꿨는지 여부를 보는 것인데 버몬트나 사우스디코다 같은 경우에는 전환율이 굉장히 많이 유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출퇴근 체제 유지는 그 반대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이 있게 데이터를 살펴보게 되면
그 이후에 후속 연구를 통해서 2억 개의 일자리 포스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즉 공석에 대해서 광고를 하는 것을 2억 건을 조사를 하고 또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직업 언어의 벡터화를 진행했습니다. and have a space of how similar. 자, 그래서 바로 이러한 구인 공고들이 서로 간 얼마나 유사한지를 보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job to vec이라고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일자리에 대한 특성을 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중 한 가지를 보여드리자면은 예를 들면 일부 일자리의 경우에는 얼마나 원격 근로가 가능한가를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원격 근로에 대해서 적합한 것, 적합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로 이러한 이 구인 공고만 보더라도 바로 이러한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사항이 일의 미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이런 일의 효과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일단 지금 잠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원격 근로라는 것은 단지 기술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비즈니스 프로세스 자체를 다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재택근무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인센티브도 달라져야 될 것이고 또 그런가 하면은 뭐 기록을 어떻게 남길 것인지 또 사교성과 같은 그런 스킬도 좀 달라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일의 질의성 등도 다 달라지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자들이나 또는 뭐 경영진들이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 좀 오랜 시간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한 100년 전에 거의 정확하게 100년 전인데요. 미국의 공장들이 그 당시에 전력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처음에는 사실 생산성에 있어서는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20년, 30년이 지나서야 생산성이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폴 데이빗 같은 연구자들이 왜 이렇게 강력한 기술, 전력이라는 강력한 기술이 왜 바로 생산성 증대를 이끌어내지 못했을까를 한번 연구를 해보았더니요. 그 당시에 이 공장들이 처음에 증기나 또는 뭐 물로 돌아갔을 때 그 당시에는 각각의 장비가 그룹 드라이브라는 것이 있었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의 전원으로 연결이 됐었던 것이죠. 예를 들면 하나의 증기로 연결이 되었었던 것인데 자, 그런데 전력으로 바꿨다 하더라도 그 구조는 그대로 놔뒀다라는 거죠. 그래서 증기를 그냥 큰 전기 모터로만 바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똑같이 계속 운영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전원은 달라지게 되었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공장에서 일하는 방식은 근본적으로 바뀐 게 없기 때문에 생산성 증대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100년 후에는 이제 또 조직화를 하는 데 있어서도 그 당시에 이제 한 20-30년이 지나서 이제는 새로운 그런 경영진이 들어서면서 이 일 조직을 바꿀 수가 있겠다라는 것을 판단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의 큰 전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별도로 하나씩의 전원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장비에 대해서도 각각으로 전원을 연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앙 전원이 아니고요. 그렇게 하게 됨으로써 훨씬 더 효율적으로 그러면서도 또 훨씬 더 유연하게 근로를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게 됨으로써 이제 하나의 이러한 공간에서도 각기 다른 그런 전원을 가지게 되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구조 자체도 과거에는 이 중앙 전원에 연결이 되는 방식으로 구조를 만들어야만 했었었는데, 근데 이제는 이 원자재의 동선에 따라서 장비나 자재도 배치를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생산성이 크게 증대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러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되었을 때 다시 말해서 단지 전력뿐만이 아니라 이 공장의 배치도까지 바꾸게 되면서 생산성이 2배, 3배 증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사실 새로운 기술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변화가 발생을 하지만 그런데 보통은 크나큰 변화가 발생하려면 특히나 생산성이 크게 증가를 하려면 한 세대 정도는 걸린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또 제가 논문에서도 정리를 해놓았는데요. 또 한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제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가 예를 들면 또 우리가 새로운 기술이나 또는 새로운 현상이 발생을 한다. 예를 들면 재택근무라거나 또는 뭐 기술 같은 거 새로 도입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요. 그러면은 이에 대해서 또 여기에 상응하는 스킬이나 프로세스도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스킬이나 프로세스가 차지하는 게 90% 정도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술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전기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새로운 일의 방식이나 또는 일 조직화를 생각을 해내는 데 있어서 10년 또는 그 이상 걸린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 이러한 생산성 제2곡선이라는 것이 등장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제이 커버슨께서 하신 작업인데요. 자 보면은 이것은 처음에 이런 무형적인 측면에 투자를 하면서 그때는 오히려 생산성이 조금씩 하락을 하다가 이제 이 무형에 대한 투자가 효과를 보면서 생산성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향 곡선이 있고 또 상승 곡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J 커브가 되는 것인데요. 이러한 관련 예는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전력도 있고요. 또 내연 기관도 있고 컴퓨터, 머신러닝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마찬가지로 이러한 생산성의 J 곡선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해를 하면 그러면 우리가 향후에 재택근무의 미래를 내다볼 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기술 분야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그것이 바로 머신러닝입니다. 텐서플로우가 최근에 총 다운로드 1억 건을 돌파를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인데요. 이것은 머신러닝 시스템을 만드는 툴입니다. ML스캔이라고 부르는 툴도 있는데 이제 이 툴을 통해서 한 회사를 보면서 이 회사에 있는 업무 중에서 얼마나 많은 업무들이 머신러닝에 취약한가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업무는 머신러닝으로 대체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은 안전한지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자, 예를 들면 저희가 한 은행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은 뭐 재무나 또는 관리, 행정, 또 은행, 뭐 창구 직원 등등의 업무를 보면서 그래서 이제 각각의 업무에 대해서 이 머신러닝으로 대체될 만한 것을 보았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PB 직원들도 한번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 머신러닝으로 대체가 될 만한 그러한 업무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퍼스널 뱅킹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만약에 또 회사에 퍼스널 뱅커가 많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또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분들을 재탄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퍼스널 뱅커 2.0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업무 중에서 상당 부분은 기계로 대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부분을 배울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대인 관계라거나 또는 뭐 관리하는 것이요. 아니면은 아예 퍼스널 뱅커가 완전히 다른 역할로 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즈니스 분석가라거나 또는 모기지 대출 담당 이런 식으로 완전히 다른 역할을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스킬이 얼마나 중첩되는가를 봄으로써 이러한 역할 전환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퍼스널 뱅커가 모기지 대출 담당하고 얼마나 역할이 많이 겹치는가를 보게 됨으로써 이런 가능성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게 된다면 머신러닝이 향후에는 더 많이 보편화가 되었을 때 그러면 이들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그 어느 대기업이나 또는 기업들 예를 들면 제조나 또는 뭐 리테일이나 또는 금융 분야에서의 기업들이 이제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머신러닝이나 또는 기계화를 대비해서 이러한 식으로 직원들에게 준비를 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재무적으로도 성과가 얼마나 될지를 한번 분석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일부 기업들은 머신러닝이나 AI에 대해서 더 적합하기도 하고요. 또는 데이터 과학 같은 것에 더 준비가 된 회사들도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 회사들에 대해서도 향후에 이 주가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도 상당히 정확도를 보였었는데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데이터, 즉 회사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가 하는 데이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통찰력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2월부터 5월 사이에 노동력의 3분의 1 이상이 원격 근무로 전환을 하였는데 기존의 원격 근무까지 포함을 하게 된다면은 미국인 약 50% 정도가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또 주 단위 코로나 감염률 통해서 재택근무 전환을 예측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정보 관련 종사자 비율이 더 재택근무 전환 비율이 높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이들의 경우는 정리해고나 또는 무급휴직 비율 역시 더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택근무라는 옵션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자, 그리고 또 재택근무 전환 추세가 2020년 7월부터는 후퇴를 하기 시작을 하였는데 그런데 이제 이것이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또 어떠한 속도로 나아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관련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보면 업무 형태에 있어서의 장기적인 변화에는
또 이에 수반되는 다른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직이나 또는 뭐 기술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또 재설계한다거나 또는 재교육을 하려면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머신러닝 적합도 판단 기준 및 도구를 활용하여 변화 모델링을 가능하게 해보았다라는 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자,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나중에 질문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저희 디지털 이코노미 stanford.edu에 가시면은 더 많은 내용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트위터 계정도 있으니까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도 가끔 언급을 하니까요. 한번 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질문이나 또는 코멘트 있으면 해주시기 바라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발빠르게 코로나 이후 일하는 방식의 변화에 대해서 세 차례에 걸친 전국 단위 규모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변화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함의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 약간 그 사인이 안 맞아서 미리 말씀드리진 못했는데, 지금 그 에릭 브리놀프슨 교수님 계시는 미국 시간이 아마 저녁 9시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초연결 사회, 네, 이 초연결 사회에서 너무 이렇게 장시간 노동을 저희가 부탁드린 건 아닌지 염려가 됩니다만은 남은 시간 더 그 질문 속에서 좀 풍부한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저희 세션이 한 17분 정도 더 여유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방금 말씀해 주신 그 선생님 발표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분들 좀 말씀해 주시고요. 질문을 몇 가지를 모아서 그 에릭 선생님께서 같이 모아서 답변해 주시는 방식으로 Q&A 세션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현장에 계신 분들 중에서 네, 질문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지금 온라인으로 중계를 보시는 분들은 유튜브의 오른쪽에 채팅 창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을 거기에 좀 남겨주시면 제가 모아서 같이 질문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현장 계신 분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김승태 박사님. 청중분들이 질문을 주시기 그 동안에 제가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그런 단계로서 제가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그 코로나 이후에 미국 노동시장에서 나타난 원격 근무, 재택 근무의 실태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주 흥미롭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서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나이별로, 그리고 성별로, 직종별로, 산업별로 재택근무가 어떤 분포를 가지고서 나타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매그니튜드로 나타났다가 이게 7월 이후에 줄어들고 있는지, 그런 현황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가 됐습니다. 이러한 그 재택근무와 원격근무의 그런 변화는 사실은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큰 규모로 일어나고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데 차이가 나는 점이 아무래도 산업이나 직종의 구성이 다르고, 그리고 원격 근무나 재택 근무를 했을 때 필요한 기술이나 소프트웨어, 그리고 그 근로시간 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하우, 이런 점에서 차이가 있어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재택근무와 원격근무를 하면서 근로자들의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근로시간 관리나 어떤 과제의 완료에 대한 그런 어떤 정도를 측정하는 그런 부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미국에서는 지금 실시하고 있는지 좀 정보를 전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50% 정도 수준까지 비중이 올라갔다가 점차 비중이 작아지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사실은 팬데믹 이전에도 재택근무와 원격근무의 그 비중은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추세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이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와서
이제 사라지게 되었을 때도 과연 재택근무나 원격근무를 하는 추세가 좀 늘어난 상태로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그런 가까운 미래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좀 긴 관계로 먼저 선생님 답변을 듣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Sure. 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자면 지속적으로 원격 근무는 지난 30년 동안 비율이 늘어나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일어났던 변화는 그 이전의 30년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변화가 나타나서 급속한 가속화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중에 어느 정도가 영구적일지에 대해서는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연구하고 있지만 상당한 부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화의 절반 혹은 3분의 1 정도는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원격 근무의 장점들을 발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중견기업의 CEO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생산성과 관련된 여러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 또 원격 근무 이전과 이후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면 물론 일하는 업무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생산성이 오히려 높아졌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과업도 더 완성도 높게 진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집에서 더 일을 잘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예상 밖의 결과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만족도 조사를 해보면 많은 근로자들이 집에서 일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사실 젊은 층은 좋아하지 않았지만 20대 같은 경우에는 또 여러 다른 생각들을 할 수가 있지만 또 연령대에 다를 수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만족도가 더 높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원격 근무를 많이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특히나 그 회사에서는 일주일에 2, 3일 정도 원격 근무를 유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틀 정도는 출근을 하는 형태로 하이브리드 형태를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출근을 하게 되면 사무실로 가는 것이 아니고 출근하는 시간 같은 경우에는 그룹 활동을 하는 경우, 예를 들어 회의에 참여를 한다든지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이 꼭 필요한 활동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개인 사무실에서 개인 책상 앞에서 혼자 일을 한다면 굳이 출근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업무는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CEO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 규모를 줄인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비용을 많이 절감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업용 건물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시장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실 규모들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원격 근무가 늘어나게 되면 그 공간을 다르게 사용해야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길게 답변을 드리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개도국과 선진국의 격차에 대해서는 사실 두 가지의 원인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첫 번째는 기술 인프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실 미국의 기술 인프라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고 한국은 더 좋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처럼 영상으로 아주 이음새 없이 발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팬데믹이 나타났을 때 수백만 명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영상회의를 하고 화상회의를 하고 넷플릭스 등의 영상 자료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탱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음새 없이 지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팬데믹 당시에 여러 슬픈 이야기들도 있지만 기쁜 이야기라면 우리의 기술이 모든 것을 지탱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국가가 훌륭한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술 인프라가 충분하지 못한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원격 근무에 대해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 인센티브가 되기도 하죠. 두 번째 요인을 보면 기술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일하는 특성이 다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보 관련 근로자가 전문직이 디자이너가 미국엔 더 많이 있습니다. 또 관리직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농업 종사자들이 많이 있고 제조업 종사자들이 많이 있고 또 육체 노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업계 같은 경우에는 원격 근무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요인이 합쳐지면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차이가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격 근무자의 비율에 있어서
격차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원격 근무에 대한 필요도 격차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의원님. 마이크 좀 부탁드릴까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리모트 워크나 그러니까 재택근무나 원격근무가 가능해지면서 하나는 꼭 회사가 직접 고용해서 해야 하느냐. 그러니까 아웃소싱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는데 이게 결국은 작업을 조직하는 방식이 바뀌는 건데 실제로 그런 것들의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재택근무나 원격근무로 인해서 새로운 그 노동 이슈들이 그러니까 가령 외로움이라든지 아니면 산업 안전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이슈들, 새로운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는데 혹시 이번 서베이에서 그런 새로운 문제 제기들을 좀 새로운 문제들이 있는지를 좀 서베이에서 질문했는지 그 두 가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에릭슨 바로 부탁드릴까요? Sure. Yeah, those are both great. 예, 물론입니다. 예. 굉장히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일단 첫 번째로 아웃소싱 같은 경우 굉장히 좋은 질문이십니다. 일단 사실 이렇게 원격 근무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뭐 예를 들면 뭐 10km 떨어져 있건 20km 떨어져 있건 간에 굉장히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100km 이상 떨어져 있는데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또 노동 풀도 그만큼 더 넓어지게 된다는 것이고 그러면은 아웃소싱, 오프쇼어링의 가능성도 높아지게 될 것이죠. 실제로 지금 현재 뭐 인도나 베트남,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또는 뭐 세계 다른 지역에서의 이런 원격 근무에 대한 경쟁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노동 시장에서 경쟁하지 못했었던 사람들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은 이런 경쟁을 접하지 못했었던 사람들에 있어서는 이게 뭐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또 기업의 입장에서도 뭐 보통은 같은 일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같은 임금을 주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누군가에게는 좋은 일이 될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안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겠죠. 제가 보기엔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원격 근무가 더 확산이 되면서 그래서 이 오프쇼어링 또는 아웃소싱이 더 증가할 것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요. 이제 말씀하신 그런 예를 들면 뭐 부작용 또는 뭐 정서적인 대가를 치른다라는 것도 굉장히 정확하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지금 현재 이게 많은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들 특히나 만약에 혼자 사는 상황이다. 그러면 가족도 없이 혼자 근무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사실 이러한 이 사회적인 인터랙션이 없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또 외로운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CEO도 이야기하시기를 젊은 이 직원들이 또 가족도 없고 이제 그러면은 오히려 재택근무를 피한다고 했었습니다. 선호하지 않는다. 굉장히 외롭다라고 하면서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좀 더 인터랙션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찾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또 팬데믹이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이 사교 생활도 굉장히 많이 억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저희가 이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연구를 해야 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좀 더 현명한 그런 관리자나 회사들은 이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이라 봅니다. 를 데이터로 잘 보여주신 거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중에 특히 제가 흥미롭게 본 거는 남녀 간의 격차이거든요. 그래서 여성인 경우에 정리해고될 가능성도 높고 그러니까 보이는 커뮤트 노동을 직접 보이는 노동이라기보다는 원격 근무를 하는 경우가 더 많아서 오히려 더 이 시장에서 소외되고 좀 불평등한 지위에 놓일 가능성이 좀 더 커 보여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좀 매니지를 잘 해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좀 던지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Right. 굉장히 노동이 이제 원자화되어 가는 이 상황이 더 가속화가 될 텐데 노동자들이 자신의 어떤 임금이나 노동 시간 같은 거, 노동 과정, 산업 안전에 대한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집단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틀의 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에 대한 선생님 좀 고민이 어떠신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Well, those are 네, 아주 훌륭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도전 과제이고 앞으로 이러한 차이점들, 특히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할 텐데 가장 큰 차이를 보면 여성과 남성이 하는 일의 종류를 보면 남성이 제조업에 더 많이 종사를 하고 따라서 출퇴근을 더 많이 하고 여성은 서비스직에 더 많이 종사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소매업이라든지 이러한 경우 매장을 폐쇄하는 경우도 있고 음식점들도 많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야에서 일을 한 사람 여성들이 해고 비율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달라서 이러한 남녀의 차이가 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분적으로는 그것 때문이죠. 지금 데이터가 없기는 합니다만 특정 업종, 즉 남성과 여성이 같은 일을 하고 있을 때에도 원격 근무의 비율이라든지 해고의 비율이 높은지 이런 것들도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노동을 조직하는 능력을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사회 전반의 변화를 같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제가 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달라지고 또 원자재의 흐름이 달라지고 기계도 달라지지만 동시에 노동자들의 상호작용하는 방식이라든지 노동의 조직이라든지 또 집단적 목소리를 낸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같이 영향을 받게 되죠. 물리적으로 직접 만나지 않을 때에는 고립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동시에 전자적으로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자본 그리고 고용주 측뿐만 아니라 노동자들도 전자적으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채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한 변화가 아주 크지는 않지만 이것을 전자적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이 거의 저희가 일부 그 선생님 발표를 마무리할 때가 되어서요. 유튜브에서 올라온 질문을 저희 장전 박사님께서 간단히 정리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 말씀을 듣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마이크 되죠? 유튜브에 올라온 질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젊은 층과 여성일수록 재택 전환이 더 높다는 것은 이들이 자발적으로 재택근무를 선택했다는 것인지요. 한국의 경우에 이 두 집단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고용 불안이 크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재택근무를 선택하면 더 고용 불안을 크게 느낄 수 있어서 아마 선택을 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자발성 여부를 여쭤봅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추가적으로 더 심화된 연구를 계획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질문을 가지고 더 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하는 질문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코로나가 끝나도 재택근무는 계속해서 유지되거나 상승할 것이라고 보시는 듯합니다. 그런데 머신러닝이 늘어나면 일자리는 또 감소하지 않을까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업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택근무 환경이 쾌적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더 안 좋은 재택근무 방식으로 이어지면 양극화가 심화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측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총 4가지 질문인데요. 선생님께서 질문별로 뭐 종합해서 정리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Sure. 예, 사실 제가 질문을 다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마지막부터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자리가 줄어들 것인가에 대해서는요. 물론 머신러닝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일의 종말이 곧 다가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들이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또 많은 일들은 원격으로 할 수 없는 일들도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물론 앞으로도 그래서 이런 기계학습이나 머신러닝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수십 년간 계속 일자리 남아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또 일의 뭐 개편이라거나 또는 뭐 재구조 이런 것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요. 그래도 어쨌든 일의 종언은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머신러닝 모델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를 하면서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이 머신러닝이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못하는지를 이해를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사람이 필요로 하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직원들한테 리스킬링을 하는 것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원격 근무도 마찬가지이고 또 머신러닝 일자리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들이 자발적으로 선택을 하였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게 저희 새로운 서베이에 포함된 질문입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세 차례 하는데 이제 또 네 번째를 곧 할 것인데요. 일단 빨리 하면서 물론 빨리 한 것은 좋았는데 그런데 안 좋은 점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질문이 제한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갤럽 회사하고 함께 협력을 하여서 그래서 이번에는 한 15분에 걸쳐서 상당히 좀 상세한 그런 설문조사를 진행한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천 명, 수만 명을 대상으로 할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이 뭐 자발적으로 한 것인지 어떠한 배경으로 한 것인지 또 뭐 회사에서 하라고 시킨 것인지 어떠한 툴을 활용하는지 그리고 또 이들의 웰빙 또 이들이 얼마나 만족도가 높은지 등등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는 그런 서베이를 곧 진행을 할 겁니다. 사실 저희가 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몇 달 전에 저희가 이제 이를 작성을 하였는데 이제 곧 이제 답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답변을 다 받아서 분석을 해보게 된다면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더 답변을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젊은층이나 또는 여성들이 좀 더 취약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도 이와 관련된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에 대해서는 한 2, 3개월 후면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다 받아서 이에 대한 페이퍼도 작성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에 대한 그 구체적인 질문도 그때 가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좀 더 상세한 그런 복잡한 서베이에서 더 많은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베이에도 한 70개 정도의 질문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다 답변하는 데만도 15분 넘게 걸릴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린 것보다 훨씬 더 상세한 그런 설문조사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저도 말씀드리자면은 질문들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굉장히 적확한 질문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놀라운 그러한 기술, 머신러닝 그리고 또 재택근무, 원격근무 그래서 관련된 또 그러한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기술 덕분에 또 생산성도 증대를 하고 또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기도 하였지만은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활용이 되는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치를 잘 고민해 봐야 될 것이고요. 예를 들면 뭐 전기라는 것도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기술을 사서 갖다가 붙이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회라는 것은 또 결국은 우리가 새로운 조직화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새로이 근로자들에게 새로운 권한을 부여해야 될 것이고 또 새로이 이러한 뭐 번영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일자리에서 또 새로운 방식으로 웰비잉을 계속 담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수이건 관리자이건 또는 노동활동가이건 간에 결국 우리가 이러한 기술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를 더 개선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과거의 방식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제가 한번 이러한 과제를 드려보자면 이러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 다 함께 고민해 볼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초대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여러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네, 굉장히 최신 자료를 가지고서 재택근무 현황과 지금 분야별 실태들하고 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2, 3개월 뒤에 나올 새 페이퍼도 굉장히 주목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애써주신 그 에릭 브린율슨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발표는 그 지금 ILO에서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일하고 계신 제닌버그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테고요.
좀 더 이제 재택근무에 초점을 맞추어서 재택근무가 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노동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양질의 일자리로 같이 전환하는 과정에 대한 고민을 할 것인지를 주제로 말씀을 해주실 거고요. 지금 제닌버그 선생님 연결되었죠? 네, 정말 죄송하게도 I'm with you. Can you hear me? 잘 들리시나요? 네, 지금 정말 죄송하게도 지금 그 제네바 시간으로는 6시가 안 된 것으로 오전. I think it's 6. 지금 6시가 되었습니다. 네, 되었습니다. 부디 얼리 버드이시길 바라면서 네, 바로 그러면 No problem. No problem. It's a pleasure. 네, 기쁘게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So 네, 감사합니다. 제 발표는 사실 첫 번째 발표와 보완이 되는 발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는 글로벌한 시각에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 또 원격 근무에 대해서도 일의 조건과 관련해서 근무 여건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서 발표의 결론과 비슷한 시점에서 결론이 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 ILO 같은 경우에는 재택근무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해 왔고 1월에 발표가 출간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발표를 드릴 내용이 보고서에 포함이 될 예정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근무에서 양질의 일자리로가 저희 보고서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재택근무자의 비율이 약 7% 정도였습니다. 글로벌하게는 7%였습니다. 이것은 118개국을 대상으로 한 ILO 통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시장 내에서 어디서 근무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집에서 근무를 한다라고 하면 집에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재택 근로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택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격 근로자이기 때문에 직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국가마다 집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도 포함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5% 이상의 근로자들이 코로나 이전에 재택근무자였는데 훨씬 더 퍼센티지가 높은 국가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보통 일을 하는 사람들, 전통적인 근무, 집에서 바느질을 한다든지 혹은 조립을 한다든지 가구를 만다든지 이러한 다양한 집에서 하는 일들이 비율적으로 높은 국가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러한 일들은 집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재택근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전통적으로 재택에 근무를 하던 근로자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차이도 있지만 공통점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흥미로운 점을 보면 재택근무는 남녀 비율 격차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2019년의 데이터를 가지고 살펴보게 되면 재택근무 여성 비율이 남성보다 2배가량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성들은 여기에 사진을 통해서도 보실 수가 있지만 노동의 아동도 동원이 되고 집에서 뭔가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납품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컴퓨터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오늘날에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 컴퓨터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돌보면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재택근무를 선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급 노동을 하면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남성들도 재택근무를 많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녀의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이 모든 남녀 격차는 늘 우리가 논의하지만 또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3월에 확산이 되면서 ILO에서는 델파이 연구를 통해서
재택근무의 잠재성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닝걸 이맨도 미국에서 오네트 데이터를 통해서 연구를 했지만 개도국에 적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ILO에서 현장에 많은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델파이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국가별로 경제학자들에게 직종별로 잠재성을 파악을 하도록 해서 취합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직종별 재택근무 잠재성이 종합되어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고소득국과 중소득국과 저소득국가 간의 격차가 많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재택근무의 잠재성이 높은 업종들이 파악이 되기는 했습니다. 앞서 발표를 통해서도 논의가 되었었죠. 물론 디지털 격차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인터넷에 대해서 접근성이 있는지, 광대형 망을 사용을 해서 재택근무가 가능한지도 고려를 해야 하지만 또 조직 자체에도 영향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술이 있더라도 인터넷을 사용을 할 수도 있더라도 물리적으로 예를 들어 결제를 받을 때 도장을 받아야 한다든지 아니면 특정인의 서명을 일상적으로 받아야 하는 조직이 있다면 재택근무가 그만큼 더 어려워지겠죠. 뿐만 아니라 집에서 광대역을 사용을 할 수 있는지도 이슈이기도 하지만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가정의 크기가 더 큽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살기 때문에 재택근무가 어려울 수도 있겠고 또한 직종별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택시 기사라든지 시장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개도국에서 선진국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러한 차이점들로 인해서 국가 소득별로 재택근무 가능 직종의 노동자 비율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고소득 국가는 27%, 중소득 국가는 16%, 저소득 국가는 12%로 파악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데이터가 또 새롭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 4분기 데이터를 살펴보면서 패널 데이터를 사용해서 비교할 수가 있게 되고 2019년의 1, 4분기, 2, 4분기를 2020년의 1, 4분기와 2, 4분기를 비교해 볼 수가 있게 되고 그런 비교를 해보면 그 결과 우리가 예상했던 것이 상당히 정확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재택근무 비율이 13% 정도였고 유럽은 33% 그리고 미국은 42%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샘플 같은 경우에는 연간 2만 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룸이라는 연구자가 미국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앞서 발표를 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재택근무 비율이 미국에서 상당히 많이 변화했고 고소득 국가일수록 이러한 변화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택근무의 역량이 이 위기 동안에 많이 높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10년 전에 이 팬데믹이 발생했더라면 15년 전에 발생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찔하기도 합니다. 각 국가별로 경제 활동이 기술 기반으로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자리가 보호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재택근무가 과거에는 가능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가능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보호되고 이것이 경제활동으로 이어지면서 가처분 소득을 확보해서 경제의 침체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일정 관리의 유연성이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발표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좋아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재택근무를 하는 동안 또 자녀들이 원격 수업을 받았다면 그것이 병행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또 남녀의 차이가 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덤과 동료들이 미국, 영국, 독일을 비교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입니다. 여성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보육에 들어가는 시간을 보면 남성과 여성의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재택근무를 같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차이가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재택근무를 부부가 같이 하더라도 여성이 보육에 투여하는 시간은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이것으로 인해서 여성들이 이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도 더 어려울 수가 있죠. 왜냐하면 더 집중을 못한다라고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요. 또 커리어에 대해서 더 집중하지 못한다라고 받아들여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결과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득의 격차도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재택근무가 가능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격차도 발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절약을 하는 시간도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출퇴근 시간이 절약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또 그 영향이 어떠한 것이 있는가와 관련하여서 그래서 바레로 등이 실시한 연구가 있는데요. 자, 근로자들의 한 3분의 1 정도가 즉 이 출퇴근 시간을 대신 이제 보통 그 본업에 활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또 고용주에게도 좋은 일이죠. 결국에는 추가 시간을 근로를 했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또 저희의 이 초기 데이터 결과도 보면은 그러면은 근로 시간이 감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재택근무를 하면서 결국에는 일을 하면서 또 로그인을 해서 굉장히 쉽게 한다라는 것, 즉 굉장히 쉽게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만큼 일을 중단하는 것도 어렵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를 들면 이렇게 출퇴근을 하게 됨으로써 일단 일하는 시간이 끝났다라는 그러한 명확한 구분이 있는데 그런데 재택근무를 하면서 이게 좀 구분이 모호해지는 그러한 것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외에도 보면은 보육이라거나 또는 여가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바로 재택근무가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비중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또 사람들이 실제로 그냥 뭐 노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인식이 확산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출퇴근 시간은 절약이 되고 있고 자, 그래서 이제는 또 기업들의 입장에서도 좀 더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발표를 하셨지만은요. 기업들이나 또는 경영진들도 그러면 이제 코로나 이후에도 어느 정도는 재택근무를 허용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데 대한 그런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이것은 지난 발표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이지만요. 또 그 예를 보면은 예를 들면은 주 2일 재택근무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직장하고도 계속 연결된 느낌을 가질 수도 있고 그래서 직장에서 이런 사회 활동도 하면서 또 동시에 시간 절약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절약된 시간을 또 집에서 좀 더 집중해서 일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일도 할 수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윈윈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주 5일 계속 만약에 재택근무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또 뭐 커리어의 방향성이라거나 또는 동료들하고의 접촉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초반에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나중에 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자, 그런데 또 블룸 등을 보면은 이에 대한 연구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콜센터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재택근무에 대해서 선택을 하도록 하였는데 그래서 이제 이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실험을 해본 것인데요. 자, 그런데 9개월 후에 보니까 이제 실험이 9개월 동안 진행이 되었는데 그 후에 보니까 많은 동료들이 재택근무를 자발적으로 했었던 사람들이 이 동료들하고의 이 사회적인 활동이 그립다라고 하면서 자발적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또 향후에도 재택근무를 할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일부 회사들의 경우에는 뭐 주 2일 정도를 하는 회사들도 있겠지만은요. 또 일부 회사들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다른 지역의 근로자를 고용을 한다거나 그러한 경우에는 전적으로 재택근무만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또 결국에는 이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에도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노동시장 전반에 대해서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러면 또 이와 관련하여서 이 정책적인 함의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이와 관련하여서 또 1월에 발표한 그런 연구가 있는데요. 그래서 몇 가지 이 대리 변수를 통해서 한번 분석을 해본 것인데 그래서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 그리고 또 출퇴근하는 사람들하고의 비교를 해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재택근무가 장기화되거나 또는 상시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임금에서의 페널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분야, 같은 성별로 보았을 때 누구는 재택근무를 장기적으로 한다, 상시적으로 한다, 그렇지 않 또는 뭐 출퇴근한다를 놓고 보았을 때 그러면 이제 다른 변수들을 통제를 했을 때 놓고 보면은 임금에서의 페널티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디지털 프리젠티즘의 문제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실제로 일과 일상을 구분하는데 좀 더 어려워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어차피 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메일을 어쨌든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어차피 전화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러한 인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로그 오프를 아예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인식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용관계 분류에 있어서의 오류 리스크도 있는데 이건 제가 나중에 좀 더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 점에 대해서는 정책 당국에서도 좀 더 고민을 하면서 이에 대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바로 이와 관련된 오분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자, 어쨌든 지금은 팬데믹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근로자가 재택근무를 한다. 그러면 또 고용주 입장에서 뭐 팬데믹 이후에도 재택근무를 계속 하도록 하자라고 하면 이것은 뭐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나중에 일자리를 그만둔다라고 했을 때 그럼 만약에 새로운 사람이 대체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또 고용주 입장에서는 내가 새로이 고용하는 사람은 그러면 뭐 고용주 그러니까 사용자 근로자로 계약을 할 필요가 없겠구나. 만약에 이 사람이 다른 지역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아예 이 독립된 계약자로 별도로 계약을 하자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고용관계라는 것 자체가 많이 감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은 이 허위 자영업 같은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한 가지 미래의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사생활 감시나 또는 침해에 대한 리스크가 있을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육 훈련이나 또는 경력 개발에 대한 기회가 감소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월에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서베이 데이터에서도 마찬가지로 드러나는데 결국 이렇게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에 대한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또 교육훈련 기회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도 더 감소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육훈련 제도 자체도 좀 바꿔야 되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재택근로자들도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또 몇 가지 아까 말씀드렸었던 임금 페널티에 대한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는 것인데요. 자, 보시면은 일부는 이 간의 근로자들입니다. 그래서 즉 이 산업형 이 간의 근로를 하는 사람들이죠. 예를 들면 인도나 또는 남아공 동남아 또는 뭐 남아공, 라틴 아메리카 같은 그러한 지역에서 이 간의 근로자들의 경우에 보시면은 상당히 큰 임금 페널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들의 경우에는 뭐 권리도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노동권이라는 것이 거의 보장이 되지 않고 그래서 거의 이는 비공식 근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재택근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또 임금 페널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앞서서 이 아웃소싱 그리고 또 오분류에 대한 리스크를 말씀드렸었는데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이제 최근에 등장하는 트렌드, 특히나 또 온라인 프리랜싱 플랫폼을 보면은 특히나 두드러지는데요. 또 그 외에도 이 가상 비서라는 이제 그러한 직종이 뜨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뉴요커에서도 보았었던 기사인데요. 그래서 특히 또 저희 연구에서도 예를 들면 이 간의 근로에 대해서 그래서 과거에 또는 새로운 형태의 간의 근로에 대해서도 제가 분석을 한 바가 있는데 예를 들면 필리핀의 경우에도 이제 고숙련, 저숙련 그런 간의 근로자들의 경우에도 이런 가상 비서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버추얼 코워커라는 플랫폼은 필리핀의 근로자를 고용을 하여서 그래서 예를 들면 호주나 또는 북미, 유럽에 있는 국가들에게 가상 비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 근로자들은 이 독립 계약자로서 분류가 되는데 하지만 또 이들에게도 소정의 근로 시간이 다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뭐 휴식 시간도 별도로 정해져 있고요. 또 그 외에도 이 시간 추적 또 관리 시스템도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 시스템에서는
랜덤하게 스크린샷을 찍기도 하고요. 이를 통해서 임금에 대해서도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니터링 소프트웨어가 프리랜싱 이 플랫폼에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업워크라는 곳에서도요. 바로 이 프리랜싱 플랫폼에서도 뭐 시간별로 그러니까 매 시간마다 트래킹을 하고요. 그래서 또 모니터링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를 받아라라고 요구를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프리랜싱 플랫폼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보았는데 이게 사실 좀 문제의 소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소위 프리랜서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뭐 그래픽 작업이나 그래픽 디자인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컴퓨터에 계속 앉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언제 이 랜덤 스크린샷이기 때문에 언제 스크린샷을 찍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결국에는 책상에 앉아서 타이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이제 이런 근로자들하고도 이제 많이 인터뷰를 해보았더니 나는 창작 작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할 때나 또는 뛸 때 그때 오히려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르는데 그렇게 하게 된다면 이것은 근로 시간에 포함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우려를 했었습니다. 바로 이런 모니터링, 통제라는 것이 보통은 이 고용자 근로, 즉 이런 고용 관계에서 갖게 되는 그러한 관계인 그러한 특성인데요. 그렇게 하게 된다면 또 이 근로자 같은 경우는 또 이에 대해서 받게 되는 혜택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런 혜택은 없고 그냥 사용자는 무조건 통제만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모니터링이나 또는 통제는 존재하면서도 고용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것은 기사를 통해서 본 것인데요. 이에 대한 데이터를 저희가 구할 수가 없어서 그냥 기사를 참고를 한 것입니다만 어쨌든 이것은 업무 감시 기술이 거의 붐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재택근무를 전환을 하면서 사실 뭐 경영 스타일에 따라 좀 다르죠. 그래서 일부 회사에서는 좀 좋은 경영 방식이나 또는 커뮤니케이션도 잘 돼서 그래서 신뢰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으로 가지 않는 회사도 있지만 또 다른 회사들은 정말 8시간 근로하는지 한번 봐야겠다. 그러한 경우에는 이런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거나 아니면은 이미 이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회사 노트북에 이미 이 소프트웨어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페이스북에서 너무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면은 팝업 창이 뜰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또 이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만약에 근로자들이 내 개인 컴퓨터를 쓰는데 이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아라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내 컴퓨터를 통해서 일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렇다면은 나의 일과 그리고 또 회사의 일을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향후에는 이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1997년 이 근로자 데이터 프라이버시에 대한 ILO 협약이 통과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것인데 근로자들이 근데 이게 1997년도 것이다 보니까 이제는 또 상황도 많이 바뀐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더 많은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것이 굉장히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또 1996년부터요. ILO에서는 간의 근로 협약이 있습니다. 이는 이 국제 노동 표준인데요. 그래서 ILO 컨퍼런스에서 매 6월 제네바에서 열리는 ILO 총회에서 아마 내년에는 온라인으로 개최될 수도 있겠지만요. 어쨌든 이제 여기에서 통과가 된 협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는 노사정 협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즉 이 회원국들과 그리고 또 기업 그리고 노동자 대표들이 합의를 한 것인데요. 어쨌든 1996년 간의 근로 협약이 통과가 되면서 일부 국가는 이를 비준하였고 또 일부 국가는 이를 통해서 국내법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협약이 애초에 집중을 했었던 것은 바로 기존의 산업형 간의 근로였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인도에서의 뭐 300만 명에 달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데 이제 재택근무자들이라고 한다면 또 특히나 상시적으로 재택근무하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도 이 협약에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협약에서는 재택근로자와 그리고 또
이 출퇴근 근로자 사이에서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 출퇴근한 사람이나 재택근무자나 똑같은 대우를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이 이 협약에서 바로 이러한 동등한 대우가 핵심적인 취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등한 대우, 동등한 베네핏을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외에도 또 예를 들면 연결 차단권을 도입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러한 논의도 이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결국엔 사생활과 근로 사이에서 구분을 하기 위해서 만약에 밤 10시에 이메일을 받았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답장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답장하지 않았을 때 이것이 해고의 원인이 될 수 없다라고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생활 보장을 위한 안전장치를 도입을 하는 그런 입법적 조치로 이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또 재택근무용 교육 훈련 도입 및 이용 확대에 대한 입법적 조치도 있었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적정 수준과 비용의 보육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왜냐하면 또 재택근무를 했을 때 특히나 남녀의 격차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보육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를 통해서 또 재택근무에 대한 또는 가나의 근로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그래서 원래는 이 노동시장과 관련된 설문조사에서 이제는 바로 이러한 가내 근로 또 재택근무에 대한 설문 항목도 포함이 되도록 하였고요. 그리고 또 기업이나 또는 회사들이 당국에 우리의 근로자 인원에 대해서 보고를 할 때 이제는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들도 포함을 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재택근로자의 퍼센티지 그리고 또 이 남녀 비율에 대해서도 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로. 네. 그 제닌버그 선생님께서는 재택근무의 실태를 최신 데이터를 활용해서 국가별 비교도 하셨고 흥미롭게 그 국가의 소득 수준별로 좀 비교를 하셔서 재택근무 가능 직종 등등을 보여주시면서 이 재택근무의 장기화가 우리에게 기회를 주기도 하지만 굉장히 도전 과제를 많이 던지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시면서 그 ILO를 포함한 국제 노사정 간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관련해서 많은 질문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 지금 저희가 유튜브로 생중계를 하고 있는데 채팅방으로 많은 질문들이 올라와 있거든요. 일단 그것부터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채팅방에 올라온 질문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첫 번째 질문은요. 제닌버그 선생님한테 질문한 게 아니라 노동연구원에 질문을 하셨는데 노동연구원에서도 재택근무에 대한 상세한 실태 조사를 하실 계획이 있으시냐 물었습니다. 해야 될 것 같죠? 네. 네, 준비되고 있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제닌버그 선생님한테 질문인데요. 원격 근무자 내부의 격차도 큰 것 같습니다. 영어권 국가에 있는 콜센터 노동자와 실리콘밸리 회사 소속으로 원격 근무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다른 것 같습니다. 문제는 노동자들이 물리적으로 모여 있지 않기 때문에 비교도 어렵고 노동자 스스로도 임금 차이 등을 인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노동 격차가 더욱 커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런 질문이 하나 와 있고요. 또 하나는 재택근무는 사회적 관계의 감소가 전제됩니다. 기술 및 직업교육 외에 한 조직에서의 역할에 대한 보이지 않는 학습 기회도 줄어든다고 생각됩니다. 예컨대 사원과 팀장은 업무도 다르고 조직원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도 다른데 이건 사회적 관계 속에서 배워지는 부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코멘트 하나 주셨고요. 질문이 더 있나요?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게 이제 결국 재택으로 근무한다는 것이 더 그 업무 환경, 일터 환경이 더 달라지는 것, 자기 집에서 하다 보니까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보면 그것 때문에 오는 생산성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이 하나 더 올라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세 가지 질문인데요. 별도로 제가 정리 안 해도 괜찮겠죠? 네, 전인복 선생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Sure.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네, 아주 훌륭한 질문들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생각했던 바와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 격차가 더 벌어지지는 않을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더 고립되어 있고 직종별로도 고립되어 있고 또 아웃소싱에 대한 리스크도 더 높고 상호작용이 다른 직원들과 더 적어지기 때문에 많은 경우 기업 내에서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직원들 간의 월급의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비슷한 일을 하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받게 된다면 동기부여가 되지 않고 또 같은 회사에서 일하더라도 또 일이 다르더라도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지면 동기부여에 좋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압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같이 일할 때 어느 정도의 월급과 복지 혜택이 유지가 되는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아웃소싱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 업무의 조건들이, 근로 여건들이 굉장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웃소싱은 고용주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아웃소싱에 대해서 여러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격 근무를 하게 되면 비슷한 아웃소싱과 비슷한 일이 발생할 수가 있게 되죠. 모든 근로자들이 일종의 아웃소싱이 되는 것처럼 돼서 월급과 복지 혜택의 격차가 많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고용주가 여러 지역에서 채용을 하고 여러 국가에서 채용을 하게 된다면 이러한 격차가 분명히 더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소득 국가에서 누군가를 채용을 해서 그 국가에게서는 괜찮은 월급을 제대로 줄지 모르더라도 고소득 국가에서 채용한 직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격차가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배움의 기회와 관련을 해서는 저희 연구를 보면 근로자들이 재택근무를 할 때 우선 공식적인 훈련에 대해서 기회가 적어질 수도 있고 또 기회가 있더라도 참여하는 비율이 줄어들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교육 훈련이 실제 참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재택 근무를 할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죠. 예를 들어서 아이들을 돌봐야 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장애가 있어서 혹은 건강의 이슈가 있어서 직접 출근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훈련을 진행을 할 때 직접 참여를 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참여율이 더 떨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교육 훈련 시스템들이 전환이 되어서 온라인으로 많이 전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재택근무자들도 더 많은 교육 훈련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죠. 물론 이것은 공식적인 교육 훈련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배움의 기회들을 생각해 보면 직장에서 직접 해봄으로써 멘토를 통해서 혹은 그냥 상사를 통해서 배우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배움은 온라인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 사무실에 출근할 때보다 훨씬 더 어렵죠.
앞서 발표를 통해서도 적응의 시기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전기가 처음 사용됐을 때와 마찬가지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시스템들과 조직이 적응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시기가 10년, 2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더 짧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시기는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나 젊은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타격을 받았습니다. 처음 취업을 하는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취업하는 것이 어렵고 이미 취업을 한 경우에도 재택근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커리어를 발전시킬 기회가 적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젊은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새로운 관행들이 자리 잡기까지 5년, 10년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그동안 커리어가 발전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정책 입안자들과 또 많은 관리자들이 사회적 대화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작업의 공간이 다르기 때문에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개도국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을 해보면 한 집에 사는 사람들의 가구 원수가 더 높기 때문에 재택근무를 하기가 더 어렵고 생산성이 높아지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일할 수 있는 별도의 방이 없을 경우에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은 침실에서 일을 하고 거실에서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같이 그 공간을 사용한다면 일하기가 훨씬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층 중에 집이 더 좁거나 혹은 도심에서 더 좁은 집에서 살거나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가구원이 있을 때 분명히 이것이 재택근무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생산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으며 이 부분이 고려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러한 트렌드가 지속이 된다면 분명히 도시기획과 주택개발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하게 된다면 새로운 집들은 어떻게 지어져야 할지 우리가 생각해봐야 하는 것이죠. 하고요. 추가적인 질문이 더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김은주 박사님. 예, 안녕하세요. 저는 다음 발제 주제를 하는 김근주라고 합니다. 사실 제닌버그 선생님하고 저의 문제의식이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떻게 디센트 워크를 추구할 것인지라는 부분이 재택근로에서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 한국적 맥락에서 보면 걱정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기업별로 노조 활동도 이루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 노동권, 프리덤 오브 어소시에이션에서 상당한 제약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고립되고 분리되면서 배제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걱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재택근로가 디센트 워크를 추구하는 것도 맞긴 한데 최악의 노동의 형태, 소위 말하는 ILO에서 얘기하는 unacceptable forms of work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사실은 현안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 발표회에서 걱정들을 많이 이렇게 지적을 해주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와닿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1996년에 있어서의 간해근로 협약 같은 경우가 어디 개정이라든지 보완이 될 필요성이 있는 게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ILO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는지라는 부분이 궁금하고요. 아니면 보완이 이 협약에 대한 보완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이 향후에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업안전이라든지 아니면은 노동권, 결사의 자유라든지 아니면 정보 제공, 인포메이션 앤 컨설테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의 종합적인 보완이 필요한 소위 말하는 ILO에서 지표화라든지 아니면 체크리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라든지 그래서 향후에 ILO에서 어떤 논의들이 필요하고 어떤 논의들이 예정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답변해 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받고요. 이 두 개의 질문에 대해서 마무리 발언으로 답해 주시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권현재 교수님 질문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권현지라고 하고요. 주닌버그 선생님 그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저도 동의가 많이 되는데 지금 김금줄 박사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그 ILO 컨벤션에 있는 간의 노동과 지금 이제 불거지고 있는 이 재택근무는 상당히 그러니까 다른 이슈라고 생각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퀄리티라고 완전히 이제 그 로직이 다른 이 두 문제 의식을 하나의 간의 노동의 협약에 묶어서 할지 아니면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규제하는 그런 방식의 ILO의 새로운 협약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한 가지 들고요. 두 번째 문제는 두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굉장히 한국에서는 사실은 이 어드밴스드 이코노미하고 그다음에 디벨로핑 이코노미 사이의 어떤 차이에 대해서 아직 그렇게 많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 되게 흥미롭게 본 것은 사실 격차가 전문직의 경우에는 두 이제 진영 간의 격차 크게 나지 않는데 이 저임금 노동의 경우에는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워요. 이건 어찌 보면은 사실은 글로벌 밸류 체인의 지금 전개 양상이 그전과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제 문제 의식에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천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제 특히나 저소득국의 글로벌 체인 서비스나 생산 제조에 있어서의 글로벌 체인의 변화를 ILO가 이제 어떻게 지켜보고 있는지 그다음에 예를 들면 컴플라이언스 이슈도 간의 노동으로 점점 더 이렇게 들어간다든지 아니면은 지금 굉장히 많이 이제 체인의 단절이 저는 이루어지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것에 대한 문제 혹은 컴플라이언스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ILO가 지금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의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Yes, sure. 예, 물론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김 박사님께서 바로 이러한 결사의 자유 또 단체 협약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이게 정말 우려입니다. 왜냐하면 재택근무를 하면 훨씬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만큼 가능성이 낮아진다라는 거죠. 노조에 가입할 가능성도 낮아지고 또 근로자의 조직화도 훨씬 더 어려워지고요. 각자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은요. 또 특히나 뭐 산업형 간의 근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간의 근로를 하는 이제 여성들 사이에서의 노조화도 당연히 어렵지만 그런데 또 뭐 전문직들 그래서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세상이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과 같은 그러한 기업별 노조인 상황이라면은요. 사실 결국은 이것이 또 근로자들의 대표성 문제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또 노조도 이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는 적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 말씀드렸었던 이러한 감시 소프트웨어도 영향을 줄 수가 있죠. 예를 들면은 이런 원격 근무를 하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또 노조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러면 회사가 통제하지 않는 디바이스를 통해서 또 노조 활동한다든가 그래야 될 것인데요. 자, 그런데 어쨌든 애초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노조 조직률도 많이 떨어지고 있죠. 물론 일부 예외의 국가가 있긴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노조 조직률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런데 이 재택근무라는 트렌드가 또 하나의 어려움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가상 아웃소싱까지 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본다면 사실 일단 그 제조 분야에서의 이 재화에 대해서는 아웃소싱이 굉장히 10년 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는 또 비즈니스 아웃소싱도 진행이 되는데 비즈니스 아웃소싱은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북미에 있는 기업이 필리핀에 있는 회사에게 아웃소싱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은 이 필리핀 회사에서 근로자를 고용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또 이들이 이 고용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경우라면은 어쨌든 고용 관계는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노조 조직률은 낮겠지만은요. 자, 그런데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아웃소싱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은 이들을 회사를 거치지 않고 그냥 개별적으로 독립적인 계약자로서 고용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들은 자영업자가 되기 때문에 노조 가입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뭐 이런 고용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이들이 다른 나라에 존재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미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존재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노조에 가입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가능성이 낮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노조 조직률에 대한 장애물이 더 높아지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이 단체 협약 같은 경우에도 또 뭐 나라별로 예를 들면 뭐 분야별로 한다거나 또 이렇게 이런 이 분야별 단체 협약 같은 것이 가능해진다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자, 그래서 이에 대해서 또 정책 당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고용 관계가 사실 지난 수십 년간 약화되는 추세였는데 점차 더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고요. 가치사슬망의 파편화에 대해서도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러한 제조의 프로세스들이 파편화되고 전 세계적으로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주 계약자들에게 책임을 묻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체인의 말단에 있는 근로자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기업들 중에 서플라이 체인 전체의 근로자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건들을 마련해 놓기는 했지만 이러한 조건들이 지켜지는지를 확인을 하고 또 책임을 묻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들을 살펴보게 되면 주 계약자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행동 강령을 마련을 하더라도 특정 제품의 제조가 아웃소싱이 되면 이 아웃소싱을 하는 기업들 간의 경쟁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 서플라이어들이 주 계약자들에게 뭔가를 공급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이 경쟁이 너무나도 치열해져서 주 계약자의 행동 강령을 지키고 싶더라도 가격 경쟁력이 너무나도 치열해서 지키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초과 근무에 대해서 지급을 하지 않는다든지 혹은 하청을 한다든지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주 계약자들에게 책임을 묻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법이 있고 또 캘리포니아 주에도 서플라이 체인에 관련된 법이 있기는 하지만 보통은 강제 노동이라든지 아주 극단적인 이슈에만 집중되어 있지 뭐 예를 들어서 제조업에서 흔히 발생하고 있는 추가 근무 수당의 미지급 등은 포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격 근무의 이슈에서도 발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조직적인 프로세스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더불어서 어떻게 하면 규제를 할 수 있는지도 생각을 해야 하고 또 국제적인 규제가 필요한 것인지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물론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노동 감독자들과 규제자들이 노동과 관련된 여러 규제들을 제대로 적용을 하고 있는지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노동 감독관이 특정 기업을 무작위로 선택을 해서 현장 감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원격 근무를 한다면 현장 감독이 굉장히 어렵죠. 그렇지만 지금은 또 우리에게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 당국자들이 만약에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된다면 기술로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몇 시간을 근무하는지를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이 어떤 직원이 잘 근무를 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다면 그 같은 소프트웨어는 노동 감독관에 의해서 과연 근로 조건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감독하는 데도 사용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ICT 근로자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수백만 명의 근로자들이 뭐 예를 들어서 저소득 노동을 한다든지 이러한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워낙 지금 그 뜨거운 주제이기도 하고 워낙
최신 데이터를 가지고서 중요한 쟁점들을 많이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활발한 토론이 된 것 같은데 정말 아쉽게도 시간이 이제는 맞춰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그 토론은 2부로 좀 넘기는 걸로 하고요. 일단 1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발표해 주신 에릭 브리너프슨 선생님과 조닌버그 선생님께 다시 한번 오늘 좋은 발표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인사 드리겠습니다. 네, 박수로 두 분 선생님께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예, 안내 말씀 드리고 넘어가겠는데요. 지금 그 두 분의 발표 토론으로 1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지체가 되어서 원래는 20분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 약간 시간이 좀 빠듯한 측면이 있어서 한 5분 정도 후에 25분에 2부 세션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부 세션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장지연 선임연구위원께서 좌장으로 맡아서 세션을 진행을 해주실 계획입니다. 그럼 좀 이따가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